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해서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은 한 거네요. 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12명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빼고는 전부 출석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 연결로 청문회 질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건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되고 이후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 청문회는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희는 그저 정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죠. 네,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가 흥행할 거라는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원 전 장관 측은 모레 오후 3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역시 같은 날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회견이 예정된 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조금 전 인천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을 전했고 윤 대통령에게서 격려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측 역시 그제 원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다녀온 것을 보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윤심과 자신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비윤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지가 관심인데 결정된 게 있습니까?
네, 애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연임 도전이나 거취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사퇴 여부나 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최측근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면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 지역구인 인천 미추 홀구에서 조금 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출사표를 던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드축산 장순부 아우님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변 상인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나마 행사 때문에 불편한 점 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윤상현 오늘 비장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엄중한 사명을 받들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저희 심정을 진정으로 전해드리고자 용현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용현시장은 서민들의 애환이 녹여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저 윤상현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저의 정치적 모태이자 저의 정치적 성지. 제가 어려울 때, 지칠 때 용현시장을 찾아서 저의 초심을 다진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저의 새로운 초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87년 이후에 이렇게 집권 여당이 최대 참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이 당명을 3차례 바꿔가면서 이렇게 참혹하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윤상현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을 알고 빨리 진단하고 처방 대책을 내놓자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비겁한 침묵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도 어떤 변화에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로 분노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슬픔, 분노 없이 살아가는 당원은 정말로 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이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노야. 그리고 그 분노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네, 수도권 중진 당 대표론을 내세웠던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오는 23일에는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4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시사 정각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무기 지원 문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열린 NSC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일으킨 두 나라가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는 거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에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1,402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한 지난 1961년 조약 수준까지는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5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한국이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인도 태평양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환영할 것인지 묻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 분계선을 20m 정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서 경고 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바로 후퇴했다며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분계선 바로 위에서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갔고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 저장장치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고 전했습니다. 전단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이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등이 담겼습니다. 단체 측은 전단을 띄우려고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직접 나타났지만 직접 제지는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장소를 옮겨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400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 점유 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해당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을 명령한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최 회장 측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최태원 회장 측은 어제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이혼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은 나비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나비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비가 지난 수년 동안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비가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120억이 넘게 보유한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김 씨 등은 구속심사에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니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소명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이 몸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이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대화가 이뤄진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을 사겠다며 1억 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교적 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심사에서 검찰 논리에 힘을 실어준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장맛비는 오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말인 내일은 정체전선이 더 북상하면서 남부 내륙까지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역대 하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6월 초반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 절기 하지에 찾아온 올해 더위도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예상 기온이 서울 34도로 예보가 됐는데요. YTN 데이터랩이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측 이래 서울 기준 절기 하진날의 최고 기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기온이 32.7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기온이 만약 34도까지 오른다면 오늘이 서울 기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하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의 경우도 폭염특보 속에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200명 이상 크게 증가한 데다 밤 더위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맛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남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주말인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이 23일 전후인데요. 이와 비교하면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지방의 장마도 올여름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저기압에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남과 경남 등 일부 남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에 점차 그치겠고 이후 당분간은 소강 상태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까지 장마권에 들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율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서 80년에 한 번 올 비가 내려서 1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와 고산 지역에는 어제 시간당 4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져 각각 220mm, 126.6mm의 비가 와 6월 1 강수량 2위를 경신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하수관이 역류하는 등 1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북반부를 휩쓸고 있는 무더위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간 인도에서는 1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사우디 성지 순례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이달 18일까지 1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고 인도 시민단체는 이와는 별개로 뉴델리 내 노숙자 192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새까지 탈수로 죽어나갈 정도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밤 기온이 35.2도까지 올라 5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पिछले 2 दिनों में हमारे पास काफ़ी मरीज़ आए हैं, लगभग 22 मरीज़ आए हैं टोटल, जिसमें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진행된 성지 순례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AFP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지 기간에 이집트, 파키스탄 등 10개국에서 온 방문자 중 108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지금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실종자도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도 무더위에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낮에는 공사 같은 작업은 물론 외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Imamo pacijente koji imaju kolapsna stanja, jeste to je nagli pad krvnog pritiska usred visokih tjelesnih temperatura i gubitak svijesti. Očekujemo kako vrijeme bude odmicalo da će se to i pogoršati naravno. 북반구 대부분이 땡볕 더위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모스크바도 최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급변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리 부러뜨리러 나오지 않은 후보로는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원전 장관은 당정이 한마음 이 정도 하죠. 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원 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류 세력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사이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4명 출사표 던졌습니다. 4파전까지 커졌는데 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친윤계의 파워가 얼마나 될 것이며 친윤계가 누구를 지지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것 같아요. 예. 나이 연대, 나경원, 이철규 연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자기는 어떤 이 계파에 쏠리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친윤도, 이 비윤도, 그리고 이제 반윤도 뭐 이런 식의 이런 계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서 어떤 이 나 의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대타로 원희룡 전 장관이 선택됐고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관건은 친윤계의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이 과연 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과반을 막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결선까지 갈 수 있느냐. 결선에서 과연 반한 연대를 얼마나 결속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뭐 1차든 2차든 한동훈 대세론을 꺾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4파전이 예상되고요. 오는 23일이 그야말로 뭐 출마 선언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잠시 뒤에 준비가 되면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이 시간을 1시간 간격을 두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거든요. 좀 날짜를 미리 좀 이렇게 맞춰서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뭐 7월 23일 날이 이제 전당대회 날이니까 한 달 전이면은 할 때가 됐죠. 이제 지금 할 때가 되고. 근데 출마 선언 날짜를 꼭 다 맞출 필요는 그럴 없는 필요 거죠. 전혀 없죠. 예.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 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잖아요. 23일로 정했습니다. 정했습니까? 예. 완전하게? 23일 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확실히 정했고. 예. 윤석열 원희룡 전 장관도 23일에 출마 이제 선언했고 예. 다. 어쨌든 판이 커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흥행을 꽤 걱정했는데 워낙 뭐 한동훈 대세론이 워낙 많았고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너무 시간 끌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지막 판에 이른바 대선 주자급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흥행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친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 이거고 또 친한이냐 비한이냐 이런 이제 구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치르면서 이것까지만은 안 될 것 같아요. 흥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정말 흥행을 하려면 앞으로 당정 관계라든지 예.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뭐 청문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가 있는가도 같이 어우러질 때 그때 정말 흥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글쎄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결선 투표예요. 결선 투표를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갈 필요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친한이 아닌 비한 그룹이 어떻게 연대가 되냐 이게 아마 예. 일단은 이제 정치 공학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일단. 예. 23일에 3명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이야 뭐 전부터 나올 것 같다. 언제 발표하려나 이런 분위기였다면 원희룡 전 장관은 깜짝 놀란 분들이 많거든요. 원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당심이든 민심이든 나경원 의원과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면 뭐 나경원 의원이어도 괜찮고 원희룡 전 장관이어도 괜찮은데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로 봤을 때 원 전 장관이 더 안정적이다.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앞으로. 그렇죠. 예.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의 출마를 막은 친윤계의 연판장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을 아직까지 해소를 하지 못했고. 예. 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통령과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열심히 뛰면 만약에 1차에서 2등을 하면 결선 때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연대를 해서 반한 연대의 대표 주자로 결선 투표를 해볼 수도 있고 예. 자, 결선에서 또 다시 낙선을 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폭 개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는 것까지 보고
예를 들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안 되고 낙선을 할 경우에 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패죠.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 저희가 뭐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좀 근거 있는 정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엘살바도르에 특사로 다녀왔는데 특사 다녀온 다음에 대개 보고서를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용산에서 따로 원희룡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상당 부분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친윤계의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전 장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원래는 나경원 의원 쪽으로 친윤표가 몰릴 것이다. 용산의 뜻은 나경원일 것이다 했는데 선수 교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3월달 전당대회 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 했는데 안 되고 그랬잖아요. 연판장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위에 워낙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안 좋고 정체 상태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차피 꼭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전당대회에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좀 약간 애매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친윤이라고 해석이 되는 가운데 또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상당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대통령 쪽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반환이나 그렇다고 무슨 대통령과의 노선이 다르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한 스탠스인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입장에 섰죠. 물론 대통령과 이제 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통화야 뭐 의례적인 통화인 거고 다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 이 주자들이 말이죠. 그것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은 분명한 자기 입장이 지금 아직 안 서 있어요. 그러나 비윤인 것만 확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용산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나경원 의원과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미심쩍을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이게 지지율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이 있고 또 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방탄 여러 개 입는 형국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그야말로 발탁된 거 아닌가 전당대회 용산과의 교감하에서 원희룡이 딱이다. 뭐 그렇게 전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용산에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뭐 의례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워낙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가 갈등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한 것 자체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고도의 전술이죠. 전술이요. 전술이죠.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식의 어떤 유화책을 씀으로써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친윤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당원들의 표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상당히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포석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어떤 정서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채권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무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비대위원장을 해준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접촉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극한적인 언어로 비난하고 매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러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구였잖아요.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 전체 만찬 초청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딱 거부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채권자는 한동훈이고 채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채권자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전화 한 통화를 함으로써 예.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면서 그리고 친윤계 당원들에 대한에게 내가 대통령과 유화책을 펼 것이고 당대표가 돼서도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던진 아주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은근히 보도되라고 기자들한테 좀 알렸을까요? 당연히 보도가 되죠. 알리거나 안 알리거나. 네. 근데 이것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저렇게 되면 일단 친윤계가 분열됩니다. 친윤계가. 그리고 정치판에서 계파라고 하는 것은 대세론, 민심 이런 데에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그쪽으로 다 바뀌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예. 김경렬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제2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같은 것만 하지 않으면 대가 없이 친윤계도 포섭할 수 있고 따라서 친윤계가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 이미 친윤계 중에 상당수 위원들을 뭐 포섭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친한 쪽으로 돌려놨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한 달이 정당의 전당대회 말이죠. 예. 꽤 긴 시간이에요. 예. 하루하루가 보통 일상의 하루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후보들이 몇 명이라는 게 이 나경원 의원도 인지도가 만만치 않고 예. 당내 조직력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는 말에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물론 이제 시작인데 예.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선을 가더라도 한 위원장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어쨌든 친윤표라는 게 이제 애매한 게 TK표는 어쨌든 대통령 쪽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전통적 지지층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리 뭐 전화 통화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길이 좀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길을 가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회 확장성도 그렇고. 예. 그렇다고 마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대통령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적대적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더욱더 그렇죠. 예. 지금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과 적대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한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 대구나 이 지금 경북 특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의 이 당심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나경원 의원에게도 상당한 전통적 지지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친윤표도 갈리고 비윤표도 좀 갈릴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쪽으로 한 표 또 생긴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하게 상당히 복잡한 이 양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는 이슈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들 가지고 이제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 이게 좀 짧은 단어긴 한데 어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의례적으로 열심히 해봐라.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진심인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은 의례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의례적인 얘기요. 예. 윤 대통령으로서 그 말 말고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화는 또 받은 거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안 받을 수가 없죠. 우선 이 출마를 하는 자기 집권여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수석 당원이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예. 당대표 출마자의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관건은 저는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나 스타일이 궤도를 크게 이탈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궤도를. 예.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불필요하게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갈등 관계를 할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낮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조심을 해야 될 아킬레스건은 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 당의 전통적인 유권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변에 가까이 영입을 하고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중용을 했던 좌파에서 전향한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함은경 후보, 예를 들자면 이런 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 출마 캠프에 관여하게 하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 제2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실언을 또 하거나 예. 이러면 영남권 중심의 정통 당원들이 상당 부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한 위원장이 그 용산과 기싸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 원칙은 민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민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전달하고 불필요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싸움을 하지 않겠다. 네, 불필요한 기싸움은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또 우려하는 거는 용산과 뭐 사사건건 싸우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도 또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줄타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정치력이에요. 예. 그게 정치력이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민심이 갈릴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당장 이제 23일 날 기자회견 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 최상병 특검 관련이라든지 뭐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최근에 뭐 용산과의 그동안 뭐 지난해 8월 2일에 여러 가지 통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패배한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아마 다른 주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하겠죠. 뭐 이조 심판론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뭐 책임론, 뭐 반성, 비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이 얘기하는 뭐 실정, 뭐 독선, 뭐 무능,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서 마냥 무조건 거리를 둘 수도 없어요. 여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존처럼 지금 이른바 지금 친윤이라는 원희룡 장관처럼 당과 한 몸이 된다 이런 멘트도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황우려 비대위원장 그리고 워크숍 할 때 그런 말이 나와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좌고면하지 말고 본인이 느낀 대로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지자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진 거 아니야? 라는 의식도 할 거 없고 그냥 그야말로 민의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보고 간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당심이 80%니까 당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이틀 뒤잖아요. 지금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모범 답안은 어떻게 제시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만약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 반대. 그건 당론이니까요. 아니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론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당론이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 특검법 반대. 야당에서 입법 폭주라고 불리는 각종 특검법이나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론 그대로 다 반대할 겁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을 받으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굉장히 좀 주목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 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나왔는데요.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네. 이종섭 전 장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오늘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먼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좀 예상됐던 답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게 저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점점 진전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과 장관과의 통화, 당시 장관이에요. 이종섭 장관, 증인으로 나온.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방부 비서관, 국방비서관이라든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해병대 관계자의 통화가 있고, 그날 이제 오후에 지난해 8월 2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7시 넘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요,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이게 지금 이른바 최상병 특검, 최상병 사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죠. 이 사건의 핵심이 어쨌든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여부로 됐어요, 지금. 어떤 쟁점이 말이죠. 핵심 쟁점인데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은 말이죠. 통화가 진행되고 빈번하게 이제 전화 통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저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은 저게 과연 유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지금 저기 입법 청문회고 지금 특검도 하고 지금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민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다 할 겁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꼭 다 하는 게 정치적으로 공세냐 아니 정치 공세냐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이 최상병 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특검에 대한 찬성률도 높아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청문회인데 특검도 아닌데 저는 특검의 전 정당성은 높여지는 것 같아요. 특검의 명분만 더 높여진 결과다. 근데 저분들이 어쨌든 저렇게 같이 말을 맞춘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보기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게 범인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공세를 퍼부었고요. 핵심 관계자들은 이것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잘 모르는 거죠. 우선 첫째는 저런 청문회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좌익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왜 독립유공자 국민훈장을 줬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똑같은 논리를 대해서 증언 선서와 증인 선서와 증언을 다 거부했습니다. 관련 법을 다 거론을 했어요.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관련 법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최상병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을 법사위가 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증인들의 주장이 일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요.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증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불리한 자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백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 혐의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 근데 어떤 청문회가 위법이 됐거나 아니 저기 청문회 위법일 수 없죠. 저 국회에 열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 중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 사안에서 계속 저런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별로 청문회에서 뚜렷한 어떤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 증인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하는 태도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이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근데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긴 있는데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특검의 명무만 높아진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법적으로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합당하다고 이제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론을 좀 봤을 때 저렇게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뭐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무슨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에 찬성 여론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대서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나 국회가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 원상 복귀돼야 됩니다. 명백하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안 돼요.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받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 기소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건보다도 그거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냐, 이화영 전 지사냐, 아니면 검찰이냐, 아니면 판사가 조작에 넘어갔느냐.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해야죠. 김정숙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타지마을 관광 청문회부터 해야죠. 그거는 수사도 아니고 재판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청문회부터 해야지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구심이 많이 해소가 되지 이미 다 수사와 재판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사안을 왜 청문회를 합니까? 예, 어쨌든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모습도 보이고 핵심 관계자들 오늘 청문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다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예.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특검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이게 그야말로 너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지만 이걸 뭐 이재명 대표 건과 이렇게 자꾸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아주 전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기네 당의 불리한 얘기하면 다른 당 얘기를 끌어들여요. 그게 이른바 내로남불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재명 대표 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걸 거기다 대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안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면 돼요. 근데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여당이 불참한 상황이고 예. 여당이 지금 상임위 불참하면서 특위 열고 있잖아요. 그 장관들도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상임위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예. 예. 아니 경기지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이에요. 경기지사가 저지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국회에서 저 사건처럼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은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또 정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전후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준혁 의원 총선 당시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화여대 측에 맞고소를 했다 그래요.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주 위험한 일종의 그 추세인데요. 양문석 의원도 그렇고 안산의 당선자 뭐 이 투표 전에는 국민들에게 아주 잘못했다, 뭐 커다란 이 사과를 하고 당선만 시켜달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금배지를 다하니까 완전히 태도를 돌변을 해서
언론에 대해서 뭐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애완견 발언보다도 더 심한 얘기를 해야 되면서 하고, 예? 김진혁 의원도 말이죠. 우선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미군 방첩대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예. 일부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이런 한 줄 걸친 걸 가지고 저 수많은 이화인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모독한 것을 선거 전에는 사과를 했다가 금배지를 다니까 완전히 태도를 돌변을 해서 이제는 아니 저거는 제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것을 꾸짖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떤 민주당 세력 내에 이상한 지금 DNA나 추세가 있다. 예. 대단히 위험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화 학당과 이제 동창 모임이 이제 고소를 한 거고 지금 맞고소를 하면서 입장을 밝힌 건 기록이 있다. 그 주장이 허위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김진혁 의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럼 예. 왜 그 총선 때는 왜 사과했죠? 그때 사과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총선 끝나고 말이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사과하지 말면 그 말이 돼요. 학자로서 끝까지 나는 그게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논거에 입각해서 나는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 끝까지 했어야죠. 그러면 저 얘기가 말이 돼요. 예. 맞고소의 명분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도 사과한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래놓고 이제는 또 이제 배치 달고 국회 입성하니까 저렇게 맞고소하고 저거는요 김진혁 의원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른바 김한란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뭐 친일 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논란이 있어요. 그건 학술적인 논쟁의 영역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대생들이 그 당시 성상납을 했다. 낭낭클럽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논거가 없어요. 그건 정설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과했고 그럼 끝까지 배치 단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견제해야죠. 예. 배치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대 측에서 고소한 거에서 예. 맞고소한다. 그건 본인의 그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김준혁 의원 입장이 그냥 일개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그치지 않고 더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걸 보시나요? 저분은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고 봐요. 김준혁 의원이 개인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당론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 부분도요. 가뜩이나 여야 간에 지금 뭐 원구성도 아직 안 됐고 상임위도 단독으로 가고 예. 있고 반초국회라고 그러는데 저런 문제 가지고 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당 차원에서 대응해서 뭐 방탄이 여러 개 입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저 문제까지 당 차원에서 개입해가지고 예. 그거는 민주당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뭐 명예에 관한 일이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는 그럼요. 있겠지만 예. 총선 전후가 입장이 완전히 너무 달라진 달라졌어요. 거는 좀 비판의 여지가 있어 예.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의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에 한강공원도 텅 비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인데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만큼 지표면에 많은 열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대 하지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은 앞으로도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절기 하지에 관측된 서울 기온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서는 땡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에는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서울 34도, 대전 32도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하늘이 흐려서 폭염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진 않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졌던 제주도에서는 오늘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지나겠습니다. 강한 볕에 연일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존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고요. 이번에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북상해서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부 곳곳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가 아닌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들겠지만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양은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별다른 말 없이 신문을 마쳤는데요.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 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원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죠?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고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끌면서 죄송하다는 작은 목소리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제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들은 어떤 입장이죠? 네,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일단 중대장 강모 대위는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군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얼차려라는 점을 확인한 건데요.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 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그러니까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 중대장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 투석기가 없는 만큼 숨진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는데요.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앞으로 있을 검찰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그리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가혹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보게 될 텐데요. 일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협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살펴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렇게 체결을 하자 대통령실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협정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에 베트남을 순방 중이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경고를 보내며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냉전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북러 밀착 행보에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맹관계라고 선언을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호 지원이라는 표현만 쓰며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푸틴의 진짜 속내는 뭘까? 한 북한 전문가는 푸틴은 결코 한국을 멀리 두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푸틴의 그 본심은 한국을 이제 관리하고 싶은 그런 본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한과 체결한 그런 상호 원조에 관한 어떤 조약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관리함과 동시에 한국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본심도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러시아의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타면서 밀착을 과시했는데요. 사진만 보면 무척 가까워 보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둘의 관계가 계속 가까울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work,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테러 지원국인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도우면
자동으로 테러 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한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이 북한과 방위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미국이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우크라이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핵 공유를 주장했던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다시 한번 동맹국과의 핵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선을 돌파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3원이 오른 1,39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부터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낮춘 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내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가 5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15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용 달러 매입 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으로 대체해 현물환 시장의 환율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도시가스와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4월보다 0.1% 높은 119.25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4% 하락했지만 전력과 가스, 수도 등이 0.5% 상승했고 서비스도 0.5%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 곳곳에서 이런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일해보지만 150도가 넘는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햇볕이 따가우니까 열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좀 따가울 정도로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리고 있는 거죠. 소방관들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동에 대비해 장비를 점검할 때도 얼굴에서는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소방관들은 3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화재 현장으로 나갈 때면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해봤습니다. 제가 3분 정도 밖에 가만히 서 있어 봤는데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흘러내린 땀에 장비를 벗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보통 한 방화복을 입으면 한 45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이제 그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더위와의 사투는 실내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동식 에어컨에 꽁꽁한 손수건을 목에 걸어보지만 더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지하주차장 안내 요원은 차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차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많이 덥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공기가 잘 안 통해서 좀 더워서 많이 머리 아플 때도 있어가지고. 기록적인 불볕더위 속에 곳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보고된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의 약 2배고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의 22%를 차지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은 틀어야겠고 이러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형과 구형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에어컨이 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실외기 가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이라면 구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신형 에어컨은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하게 운전을 하고 이후에는 약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냥 연속 운전하는 것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국전력은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4도일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0.7배 줄어듭니다. 여름철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봄보다 한 달에 29,000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용법으로 올여름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전력당국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2021년에서 2023년 연결 기준으로 적자 43조 원이 쌓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이 최근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난 데다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체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기업체들의 휴가 복귀가 늘면서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펄펄 끓는 무더위에 전력 수요는 93.6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해보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92.3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구름 낀 날씨로 태양광 이용률이 떨어질 경우 97.2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을 최대 104.2기가와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포함해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기 고장이나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수급 대책도 세웠습니다. 울산 GPS 복합이나 통영 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에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전압 하향 조정 등 최대 7.2기가와트 비상 예비 자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평균 5만 3천 원으로 올리고 월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겐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퇴거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관련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 신학림 씨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3월 6일 이게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이 직전에 그 보도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김만배 씨 그리고 이제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대화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였는데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김만배 씨가 이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이 피의자 한 명이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계가 돼 있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11년 당시에 윤석열 그 후보가 그 중수부 이제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관여가 됐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을 근거해서 이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봤던 부분은 이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 이것을 보도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한 가지 죄명을 이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죄명이 이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9월 20일 그러니까 5일 정도 지난 후에 김만배 씨가 이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이 신학림 씨가 작성한 책 중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서 이 부분 그런 배임수중죄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중죄. 배임수중죄라는 것이 어떠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배임수중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자 같은 경우 언론사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 부정하게 금액을 수수한다거나 뭐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있는데 이것은 이 어떠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이 범죄의 목적인데 이걸 다른 이유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죄명을 이제 또 이제 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아서 일단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배임 수중죄요? 근데 그 혐의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까? 일단은 이 당시에 이 명예훼손 자체의 목적이 대선 직전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안에 좀 중요함이 있다고 중하게 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나머지 죄명 같은 경우에도 그 처벌이 경하지는 않은 이제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이 되는 부분이 이 사전 구속영장이지 않습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죄명들이 다 이제 경하지 않은 죄명인데다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속을 한 것이지 이 부분 혐의가 증명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하게 판단이 돼서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일단 있다고 봤던 것이고 또 여기에 범죄 혐의의 상당한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심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 뭐 아직 구속돼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만큼 구속이 여러 번 된 건데 이번이 세 번째 구속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구속이고 이 첫 구속 당시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었고 2022년 11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023년 2월에 또 이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 다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이제 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024년 6월 20일에 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다 보니까는 이 세 번째 구속이고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21년 9월에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던 거고, 신앙림 씨가 이제 책한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 닷새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대가성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선 사흘 전에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 1억 6,500만 원이 어떤 성격인가?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인터뷰 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대가성, 인터뷰라든지 뭐 다른 목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배임 수증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명이 이제 붙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아마 그 전체 죄명이 다 상당한 이유가 의심이 된다라고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면 일부 부분이 명확하게 좀 의심이 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 검찰의 수사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는 지난해 9월에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 책의 예술적 가치를 본인이 인정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저 예술적 뭐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그 저기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이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1억 6,500만 원 준 게 어떤 뭐 대가를 바래서가 대가 때문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그만큼 인정했다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영장심사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퉜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적시한 만큼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뭐 관련 법리라든지 아니면 이 책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 만약이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증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선 여론조작 수사가 지금 9개월 만에 지금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좀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까요? 예, 이 부분 수사가 지금 2023년 9월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동안 다른 경과가 없었거든요. 뭐 기소가 됐다든지 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수사에 아무래도 난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증거가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이제 수사의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구속 기간 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정리해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에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증거에서 이제 뭐 만약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채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법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죄명이 잘못 적용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목받는 판결이 또 하나 오전에 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과 최태원 SK 회장 측이 미술관 퇴거 문제, 그러니까 SK 본사 건물에서 미술관 나가라 이렇게 이제 소송이 된 건데, 이 판결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패소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현재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아트센터 나비가 SK 그 서린빌딩에 있습니다. 서린빌딩 4층에 있는데 예. 여기가 SK 본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관련 아마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이
SK 이노베이션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원고로 해서 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 이 퇴거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임대차 관계가 2019년 9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은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었고 이에 관해서 이제 오늘 1심 소송이 선고가 되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이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퇴거를 이제 판결을 했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10억 정도의 금전 배상 판결 부분도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계약 갖고 이후 있습니다. 쓴 부분에 대한 걸까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기사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차임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 퇴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 손해를 임차인 측에서도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우리가 이 4층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당장 사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부분 10억이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년 전 최태원 회장 요청에 의해서 이전을 했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법원 판결에서 SK 건물에서 방 빼라 이런 건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방을 못 뺀다고 했을 땐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했을지는 아직 이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 뭐 이 계약 자체가 뭐 유효하게 아직 연장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이 SK의 이제 이사회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이 노소영 관장이 아무래도 특수한 관계이다 보니까는 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따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1심에서도 아무래도 패소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고가 되면 1심이지 않습니까? 항소심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럼 1심 갖고는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원고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집행이라고 해서 이게 선고가 확정되기 전이어도 이런 퇴거를 할 수 있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집행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는 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집행을 신청하는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술관 퇴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판결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이 미술관 퇴거 문제가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다른 그래픽인데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서 TNC 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것 자체도 노소영 관장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것이다. 이게 판결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판단인가요? 아마 이 판결문에서 그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부분은 위자료 부분일 겁니다.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정신적 피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게 위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아트센터 나비에 관련해서 퇴거 소송을 진행했다든지 그리고 이 동거인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의 산정에 있어서 설시가 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그런데 마침 이렇게 명도 소송과 연결되는 사실관계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원고인 것이고 아마 피고도 노소영 관장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트센터의 명예에 따라서 아니면 아트센터 운영 관련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이 감정적으로 이 부분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조금 뭐
피해를 받았을 것이니까 이 부분 명도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절이 돼 있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명도에 대해서는 점유할 점유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이고 이혼 소송에서 이 부분이 언급됐다고 하더라도 예. 이 이혼 소송의 내용이 이 명도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측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대로 보는 거고 부부 사이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적 측면에서는 또 다른 판단이 있다. 이거는 또 이제 좀 정서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또 추후에 대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노소영 관정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또 고소가 들어간 거는 8월에 그 결론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노소영 관장이 소송 관련해서 이제 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그 상간자 그러니까는 같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내가 이 외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금액을 달라라고 했고 그 청구 금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이 통상적으로 이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최대 금액을 1억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 상간자 소송이 한 1,0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억을 청구한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번 그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 예. 위자료가 청구된 30억 중에 20억 원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이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통상적인 금액보다 조금 높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위자료로 달라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30억이 다 인정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위자료 액수가 나오면 그거를 최태원 회장이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 상간, 그러니까 외도라는 것이 나의 배우자와 또 다른 이 상간자가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위자료라는 것은 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나의 이 정신적 피해를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같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 공동 불법 행위자가 같이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갚아야 되는 이 금액이라고 볼 수가 예.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뭐 이게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아니면 뭐 1억이 나오든 아니면 5천만 원이 나오든 이 금액 자체가 이 두 사람의 행위 전체에 대해서 위자료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는 그렇군요. 둘 중에 한쪽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라도 이 원고 측,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 청구 금액 자체가 각각 한 사람에 대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을 같이 해서 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각각 청구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부 간의 뭐 법정 분쟁 3라운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될 텐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을 어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결문에 재산 분할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 법원에서는 단순 오류이기 때문에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 항고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인 이 주식 관련 가치가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선대 최 회장으로부터 이것을 이전받기 전에 가치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예.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예. 이 부분 이제 재판부에서 경정을 했는데 다만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 한 가지 근거이고 그 금액적인 액수에 대해서 조금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기여도라든지 전체적인 이 공동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기여도나 이런 걸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누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법원이 법률심의 원칙이지만 예. 체증법칙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칙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을 이유로 해서도 사실을 오인이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파기환송하는 소리.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것을 사실 오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법리 해석 부분도 어차피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 뭐 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이 사실 오인에 대한 쟁점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오류라고는 하지만 금액 차이는 또 크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희대 조작 사건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을 통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이 작성한 5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사소한 것도 직접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대북 사업에 대해선 특히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공모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지사도 대납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독려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결재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계획서도 제시됐습니다. 북한 경제특구에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기업이 쌍방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장 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함께한 술자리 사진도 첨부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된 배경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사실상 경기도가 사업비를 건네기 어렵게 되자 북측 관계자가 200~300만 달러라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후 2달쯤 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200만 달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향후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20년 만에 자필 편지로 사과했습니다. 밀양 사건 가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는 박 모 씨가 자신에게 보내온 사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언급한 박 씨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며 철없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는 나이 불문이라는 걸 많이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고생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 학생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합창단장 박 모 씨와 단원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교회 안에 가두고 결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무인 점포, 주인이 앉아있지 않다 보니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용인에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해도 너무한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이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섭니다. 냉장고로 다가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요.
아이스크림을 뒤적거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3개 정도 꺼내서 이제 결제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더니 뒤로 돌아서 그냥 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점포 주인은 지난 5월 14일 영업을 시작한 뒤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차례나 이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3번째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납두나 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합시다. 네, 지금까지 훔쳐간 아이스크림은 10여 개, 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절도 행각에 점포 주인은 막막할 따름이었는데요. 네, 지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함정을 들이받고 도끼를 꺼내 들며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은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영해 침범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무리지어 몰려온 중국 해경 보트들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에워쌌습니다. 양국 선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치하는 상황. 중국 해경 가운데는 손에 도끼를 든 사람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필리핀 해군을 압도한 중국 해경. 필리핀 보트를 들이받고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필리핀 해군 한 명은 엄지손가락을 잘렸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필리핀 군 당국은 고급 임무를 수행하던 함정을 중국 해경이 가로막고 무기와 장비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오히려 필리핀 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故意冲撞中方的船只，非人员还对中方的执法人员泼水、投掷物品等。有关的做法明显加剧了海上的紧张局势，严重威胁中方人员和船只的安全。 사건이 벌어진 세컨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 남중국해가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와 미국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알베르토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주말에도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고 해변에 물이 차오르자 빗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농구 경기장은 강한 바람과 물살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올랐고 골대만 기울어진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강한 폭우에 다리가 무너져 끊겼고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에서만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리거나 감전돼 숨졌습니다. Empezó dentro de lo que cabe normal, nada más que ahorita está arreciando, conforme está arreciando el aire. Está algo. Lo que tenemos que buscar es la salida de agua para proteger el material. 알베르토는 미 남부에도 많은 비바람을 퍼부었습니다. 텍사스의 해변 도시는 물에 잠긴 수중 도시로 변했습니다. To see all this water is kind of a tragic situation because I have friends that live on the beach side of the island and I'd like to check on them and haven't been able to. Hopefully they're okay. 최대 풍속 시속 7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알베르토는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멕시코 북동부에 주말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라니냐 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더 강하게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인데요. 네, 서울에서는 역대 하지 중에 가장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절기 하지에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역대 가장 더운 하지라고요. 네, 원래 절기 하지에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서 낮이 길어지는 만큼 지표면에 많은 열이 쌓이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입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서울 기온이 33.7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절기 하지에 관측된 역대 서울 최고 기온이 32.7도였는데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곳 한강공원도 평소보다 한적한 가운데 대부분 시민들이 이렇게 다리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열기 때문에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날씨인데요. 보통 하루 중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아직 오후 2시가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오늘 바깥에서는 물, 그늘, 그리고 휴식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요.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연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춘천 33도, 대전 32도 등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하늘이 흐린 남부지방에서는 폭염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진 않겠지만 광주와 대구 31도 등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진 제주도에는 오늘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지나겠습니다.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특히 서울에는 현재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에는 오존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매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중부 곳곳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은 아니지만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도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양은 많지 않겠지만 벼락 또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